자, 이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특히 여기 부분 아니겠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기초 통계 함수는 일단 이 정도 아시고 각각의 이제 우리가 통계 기법 공부할 때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제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 이 코드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뚝 나와요. 간단하죠. 다. 그래서 여러분 뭐 평균이나 분산이나 그 다음 표준 편차 이런 거는 다 각각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자세하게 할게요. 그리고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variation의 약자인 bar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standard deviation의 약자인 sd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표본 평균은 이 정도 나온다. 그리고 평균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뭐 이런 것들을 다 더해. 그래가지고 10으로 나눠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산술 평균이죠. 그게 이제 민이라는 값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어떤 게 떨어진 정도, 이 각각의 우리 관측치가 떨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죠. 원래는 정확하게 하면 오차인데요. 이제 떨어져 있는 오차인데 그 오차가 그 오차를 일부러 제곱을 보통을 많이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곱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일단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루트를 씌우면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대신 부호가 양의 부호와 음수 부호, 그렇죠?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것뿐이죠.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표준 편차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기초 변환민 이제 상관계수인데 사관계수라고, 그쵸? 그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썸이라고 하면 서메이션이죠. 전체. 이거는 뭐 엑셀 써보셨으면 엑셀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다 있으면 그걸 다 더해줘. 그리고 중앙값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지만 1, 2, 3, 4, 5 있으면 여기서 중앙값은 중간에 딱 전체를 나열했을 때, 즉 배열로 봤을 때 그 중에 중앙값. 왜 이걸 쓴다고 그랬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게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랑 틀릴 것 같아. 그러면 항상 중앙값으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로그 함수, 이 함수 아시죠? 내추럴 로그, 로그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어떤 게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covariance, 그래서 공분산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게 증가할 때 A가 증가할 때 어떤 B도 증가해. 그럼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상관계수, correlation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시험이 이건 꼭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통계 자료를 전부 다 보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럽니다. summary, 즉 이거를 함수를 쓰면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쫙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기출로 나왔던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각 4분위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보면은 보통 1, 2, 3, 4 그쵸? 1, 3, 2, 3, 4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 데이터의 25%, 50%, 75, 이제 1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박스 플롯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갖고 여기에 이제 정보가 5가지를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처음에 탐색 분석, EDA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할 때 중요한 것들이 5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빅 5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게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아까 메디안, 그쵸? 중앙치, 자료의 중앙값,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평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 코드가 있구나,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구나, 이 정도 아시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집값과 이상값 검색을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굉장히 매우 빈출하고요. 실제로 제가 뭐 대학원에 있을 때는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받아가지고 용역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솔직히 습관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결집값 처리와 이상값을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결집값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NA, not available이라는 뜻이에요. NA를 많이 써요. 그리고 아니면 뭐 점이나 보통 근데 9999를 이거는 이제 인문사회 쪽은 이렇게 코드를 일부러 이렇게 999 하면 이렇게 약속을 설문표에 보통 많이 씁니다. 설문조사할 때는. 그러면 뭐 unknown, not answer 이런 식으로 결집값을 표현하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요. NaN 이건 뭐 파이썬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건 not a number예요. 넘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집값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결집치가 아니라 넘버가 아니에요. 숫자형 데이터로 지금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 외에 문자가 오는 경우에 이 not a number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요. 자연 로그 같은 경우 배우셨는지 이 아시죠? 이 로그 함수에 만약 지수승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에 1024승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요. 그렇죠? 로그 취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게 막 증폭이 엄청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파이썬 같은 경우도 이게 돌려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거를 데이터 중에서 먼저 발견을 하셔야죠. 그런 방법 중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아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쓰셔야죠. 헤드 그 함수에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두 번째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스트럭처를 보고 속성이나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보통 헤드나 다른 걸 좀 보시다 보면 NA가 보일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집값자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 도메인마다 틀립니다. 이거를 제거하는 게 더 낫다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아니면 이거를 평균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더 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나오지만 결집값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쇼핑몰을 가입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이벤트 있다고 쇼핑몰 가입했어. 개인정보 준 거죠 결국. 근데 거래는 안 해. 그렇죠? 왜냐면 내가 그쪽 거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른 데가 더 싸. 그럼 거기 거래하지 누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에서 아주 부자이거나 아주 가난한 군집 그렇죠? 여러분이 초대형 부장 예를 들면 설문조사 한 거 중에 그렇죠? 어디 대기업 청소하고 인터뷰해서 했다 뭐 인터뷰하는 경우 해가지고 책 내는 경우는 봤지만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뭐 해주시는 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 그러고 아주 가난한 군집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집값 처리가 굉장히 전체 작업 속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값 검색이야. 꼭 제거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분석의 목적, 다시 말하지만 종류에 따라 적절히 변환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나중에 프로젝트를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대원은 뭐 이렇게 팀 프로젝트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제거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로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저도 일단 제거하고 해보고 그다음 평균으로 보정해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돌려보고 결과가 좋은 걸 선택하거든요. 이것도 팁인 거죠. 그래서 결집값에 있는 자료의 평균을 구하기 이게 실습 때 한번 해볼 건데 보면 여러분이 만약 평균 아까 민 함수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린 거예요. 거기에 not available 결집치가 딱 있잖아요. 그럼 전체가 다 평균 자체가 not available 왜 계산이 안 돼? 그렇죠? 결치가 있으니까 4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1, 2, 3 뭔 자료인지 없는데 4로 나눠버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옵션을 줘야 됩니다. 만약 보통은 이제 제거를 많이 하니까 na.rm 즉 na가 보이면 rm remove 제거할까요? true or false true라고 t로 쓰면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산술 평균이니까 그쵸?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n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유용한 거죠. 단순 대치법을 쓸 경우도 있고 다중 대치법을 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대치법은 complete analysis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가장 단순합니다. 가장 많이 쓰고요. 그렇죠? 뭐냐? 근데 이 데이터가 많을 때 써야 돼요. 결집합에 존재하는 레코드,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뭐 1번 보통 레코드라고 하면 조사한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인데 제 이름 양진욱이 있는데 뭐 여기 이상한 게 그렇죠? 내가 귀찮아가지고 다 3번으로 찍었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죠? 당신은 뭐 사람들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습관은 그냥 다 찍어버리면 설문조사할 경우 특히 그러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다른 사람들은 공헌해야 된다 뭐 4 뭐 이렇게 하는데 나만 1 막 이렇게 이상한 놈이네? 그럼 이게 또 보는 거야. 그러면 뭐 보니까 이게 조사한 게 뭐 600명, 1000명, 5000명 조사했는데 한 명 아예 제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그래서 평균 대치법을 또 쓴다고 그랬죠.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결정치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빼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NA.RM true 하면 NA가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평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평균값 나온 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체 평균은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 속성값이 다른 건 다 괜찮아. 속성, 왜냐면 10개를 질문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키, 몸무게, 재산, 뭐 인구 통계적뿐만 아니라 어디 사는 곳, 뭐 그런 것 중요한 정보가 다른 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타겟 그룹에 조사한 게 한 10개에서 20개 있어요. 근데 그 20개 중에서 하나만 결집친 거예요. 그럴 경우에 평균으로 대체를 많이 하죠. 이해되시죠? 다른 자료를, 정보를 버리기 아까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 뭐냐면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조건부는 뭐냐면 결집값이 있는 변수를 종속 변수를 해가지고요 회귀 분석을 돌리는 방법이고요. 이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비조건부는 뭐 관측 데이터의 단순 평균을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확률 대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평균적인 대치법 있죠. 여기 대신에 여기에 추정량의 표준 오차 (standard deviation) 그거에 과소 추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댁이나 nearest neighbor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사실대로 고백하자면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했어요. 이런 게 있다. 그렇지만 이론만 하지 코드나 이런 게 공개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겠죠. 빅데이터 관련된.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NA.RM true하고 평균 대치법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다중 대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냥 단순 대치법을 여러 번 한다 보시면 돼요. n번 반복해서 m개, 그러니까 지금 아까쯤에처럼 단순 대치법 평균으로 하는 거를 각각에 대해서 여러 번 하는 거죠. n번 반복해서 m개의 완전한 자료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시간이 많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근데 중요한 것들 예측을 해야 될 때는 이 다중 대치법을 연구소나 이런 데는 많이 하겠죠. 그래서 1단계는 대치, 2단계는 분석, 그 다음에 3단계는 결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상값.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또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우리가 뭐 이건 전산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럴 경우 있잖아요. 뭐 회계하시는 분들도 전산 회계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공이 많으니까 문제인 경우 있죠. 한국 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돈이 아니고 저 달러도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센트 같으면 0.3이어야 되는데 이 점을 그렇죠? 잘못 찍어 0.03 해버리면 이게 단위가 틀려버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입력했는데 분석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제거해야 되는 경우 그런 건 배드 데이터죠. 그러니까 삭제하는 게 낫고요. 의도하지 않은 현상인데 분석에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금융 분석으로 가면 프로드 딕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사기인지 불량한 놈인지 왜냐 신용 등급이나 이런 거 맡길 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공학 박사님들이
공학, 특히 석사 하다가 이제 박사까지 가시면 공학 쪽으로 가시는데, 석사 하다가 금융 쪽으로 많이 빠지세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왜냐면 일단은 금융권이 뭐예요? 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있고, 이게 아주 요즘에 가장 필요로 하니까 금융권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가 예측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피싱 많잖아요. 이게 사기인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해킹 문제도 있고 금융권에. 그래서 이런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이 사기, 프로드 디텍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게 뭐 그냥 카드사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카드사에 전화 왔는데, 저는 가지도 않았던, 이 시국에 가지도 않았던 프랑스에서 막 결제가 됐다고 막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럼 개인정보 어딘가 유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전화 오잖아요. 그런 거를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값을 찾기와 처리입니다. 이상값을 어떻게 인식하냐? ESD, Extreme Student, 발음이 안 됐네요. Studentized Deviation. 그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평균에서 우리가 3표준 편차 떨어진 값을 3시그마라고 하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을 잠깐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가 뮤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중요하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인데, 이렇게 표준 온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시그마, 그렇죠? 2시그마, 3시그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요 전체가 이제 품질 관리 이쪽으로 가시면 99%예요. 그러니까 내가 99.99에 정확하게 말하면 99.99.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생산 같은 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거를 불량품이 아닌 양품을 생산을 99.999%는 무조건 제품을 완제품, 양품을 생산하겠다. 그게 식스 시그마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값을 할 때 보통 평균을 기준으로 이 떨어진 정도 3시그마, 3표준 편차 떨어진 값을 우리가 extreme standardized deviation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양쪽 끝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하 평균을 혹시 아시면 기하 평균에다가 빼기 2.5 곱하기 표준 편차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이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표준 편차일 때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4분위 이제 박스 플롯, 이게 좀 이제 설명드릴게요. 박스 플롯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요. 요 가운데 굵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메디안, 평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메디안,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1, 4분면 1, 4분위수라고 해요. 3, 4분위수. 그래서 3, 4분위수에서 1, 4분위 뺀 이쪽 거리, 이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IQR이라고 합니다. 이 IQR이고요. 요거 데이터가 결국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 몰린 정도, 즉 여기겠죠. 50%를 하고 요 안에선 이상치가 없습니다. 이상치는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 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요게 이상치 여기까지가, 그러면 요게 최고값, 우리가 최대값이죠. 최소값이에요. 이게 떨어진 정도가 할 때 2.5 곱하기 1 IQR, 그쵸?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각각의 1, 4분면, 3, 4분면에 떨어진 정도를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상값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트리밍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트리밍 하면은 뭐 깔끔하게 절단하다, 제공하다, 잘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모시키거나 연마한다고 그래야겠죠. 그거잖아요. 즉 이걸 하는 극단값은 아예 절단해버리는 트리밍 방법이 있는데요. 기하 평균을 사용해서 제거하는 지오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단과 상단의 백분율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래서 똑같아요, 개념은. 근데 좀 단순한 거죠. 상위 5%, 하위 5% 데이터는 제거하는. 그쵸? 그렇게 하는 거고, 극단값을 조정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벗어나는 값들은 결국 뭐냐면, 최대 최고치를 벗어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평균 쓴 것처럼 다 상한 값 있잖아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으로 그냥 그쪽으로 비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리고 그 데이터 왜
다른 정보들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실습을 이상값과 결측값 처리라는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가 마지막 실습이 될 거예요. 이제 결측값과 이상값 처리라는 이쪽을 할 거고,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측지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정 때문에 값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점에다가 어떤 걸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판매량이 없다든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0이라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값도 없고 not available 하는 값이 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보통 많이 쓰는 게요. 데이터 양이 많으면 삭제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나머지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다 지워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보통 대용량 데이터에 데이터가 하나 없어지는 거, 즉 관측치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5만 개, 그것도 잘 안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50만 개, 1500만 개, 막 이 정도 된다. 일일이.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영향력을 많이 하나 해봤자 영향력이 많이 없으니까 지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게 제일 쉽죠, 지우는 게. 보통은 평균치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평균값은 우리가 민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평균치로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했던 평균치를 그냥 대체를 하게 되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평균은 그대로 나오니까 n으로 나올 때도 그 더한 다음에 나오니까 산술 평균할 때는. 그래서 보통 평균값으로 많이 대체를 한다. 이제 이 정도. 특히 아이리스 갖고만 한다 그러면 150개밖에 관측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고요. 일단 결측치 처리를 한번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1, 2, 3 그리고 우리가 not available NA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YI 변수에 넣으면 이렇게 일단은 Y 나오고요. 자, 이게 결측값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is.na NA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false, false, false. 근데 마지막 1, 2, 3은 다 맞으니까 NA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NA가 마지막에 1, 2, 3 다음에 NA라는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rue 라고 결측값이 있습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을 한번 쓰는 거예요. 내 데이터 중에서 있냐? 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이든 데이터 DT를 만들었든 이걸 만든 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변수로 해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평균값에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원소가 1, 2 다음에 갑자기 NA가 있어요. 그래서 4, 5를 X로 놓고 min, X 하면은 평균치 나오잖아요. 근데 평균값이 NA로 반응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균치로 대체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라는 값이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 옵션을 꼭 쓰셔야 된다 이거죠. 만약인데 이거는 전체 데이터가 많을 때는 이걸 쓰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편향상 많이 써요. NA가 있으면 NA.RM 이 또 뭐냐면 이게 remove 약자예요. 결국 뭐예요? NA를 제거할까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 대신 또는 이게 다 대문자라고 있어요. t 하나만 써도 되죠. 그러면 삭제를 합니다. 결측값을 삭제한. 그러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러면 1, 2, 4, 5만 네 가지를 갖고 뭐예요? 평균이니까 4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그 값이 나옵니다. 3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측값 제거하고 3개로 평균을 계산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리스 데이터 갖고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부르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 NA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NA라고 아이리스를 우리가 아이리스 NA라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 원본 데이터를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오버라이트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원소가 있는데 10, 20, 30, 40이 있어. 10, 20, 30, 40. 자, 이걸 궁금하면 열어보면 돼요. 자, 헤드 하고요. 아이리스 NA라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이 값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헤드값만 하니까 안 나오네요. 아이리스 NA를 한번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NA 값이 없네요. 지금 없는데, 자, 이제 뭐냐면 제가 옵션을 넣은 겁니다. NA 값이 없어요. 지금 원래 원데이터는. 그러니까 없는데, 자, 이게 뭐냐면 10, 20, 30, 40 행이죠. 요거 4개의 원소 어디 있어요? 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 그 중에 열의 세 번째면 1, 2, 3. 이거죠. 페탈 랭스의 값. 요거를 10의 페탈 랭스의 값을 뭐예요? NA의 값을 집어넣어줘. 그쵸? 대입 연산자를 써서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원소에 접근했으니까. 이걸 하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한번 이걸 변하는지 볼까요? 아이리스 NA를. 그러면, 여기 아까 10이었죠? 10, 20, 30, 40. 자, 10, 20, 30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여기 10에, 여기 뭐예요? NA 값이 있죠? 세 번째, 뭐예요? 페탈 랭스에. 요 20 한번 볼까요? 요 20도 여기에 NA 값이 페탈 랭스에 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임의로 NA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관측이 안 됐다. 결측치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행에 22, 100, 120번째에다가 22니까 여기 있겠네요. 거기에 첫 번째, 여기 5.1이라는 값이 있다면 이거를 결측치 NA를 삽입해 볼게요.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보시면 22였죠. 그러면 22로 가볼게요.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 봐요. 22의 첫 번째가 NA가 딱 뜬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또 하나 옵션이 complete.cases라는 거 있습니다. 결측체 존재를 확인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complete 완성이 됐느냐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행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각 행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이 NA가 아닐 때만 true를 반환해요. 그렇죠? NA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자, 그래서 complete cases is iris NA라고 지금 하는 거죠. 거기에를 행으로 놓고 그리고 열은 다 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가 아는 세팔 랭스부터 스피시스까지 다 써요. 지금 iris NA라는 그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 원소가 행은 다 있냐. 그래서 NA 값만 있느냐를 봐서 딱 보니까 자 봐요. 자, 어떻게 해요? 컴플리트카 하는 것만 만들어주니까 지금 여기 NA 있죠? 그쵸? 지금 22도 NA 있어요. 그쵸? 보시면 자, 어떤 게 바뀌어요? 지금 20에 20행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이리스 NA라는 거에는 결측치가 있었죠. 20번째 저희가 만들어줬잖아요. NA 값 집어넣어서. 근데 지금 봐봐요. 19하고 20행이 없어져 버렸어요. 즉 뭐냐면 완벽한 케이스만 보아줘라. 그러니까 NA를 포함한 건 다 제거해버린 거야. false니까. 그리고 완벽한 문장만 지금 내가 해줘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거야. 만약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만약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빼고 싶은 거야. 완벽한 문장으로만. 그런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다. 뭐 complete.iris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으면 새로 또 변수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원 데이터에 만약 결측치가 존재해. 근데 내가 그걸 결측치 하나하나 NA를 제거하지 않고 complete cases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게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변수를 하나 받아서 완성된 또 다른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함수를 통해서. 자, 또 이 완벽하지 않은 거 그러면 우리 배웠죠? 이거는 할 때는 이퀄이 2개 있어야 되고 앞에 느낌표 있고 이퀄 있으면 뭐뭐가 아니면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느낌표를 딱 쳐요. 부정의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것만 고르는 거야. 완벽한 문장이 아닌 것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어요. 10, 20, 22, 30, 40, 100, 120 우리가 아까 NA를 강제로 집어넣은 그 행들만 추출이 딱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몇 개 이제 데이터를 양을 보고 우리가 str이라는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해요? 전체 데이터 구조를 보고 헤드값 뽑아서 그쵸? 전체의 구조 행과 열 속성 값을 우리가 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거를 처음 본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뭐야?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결측치가 있으면 이걸 제거할까? 양이 많으면 그쵸? 제거하고 양이 보통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각각이 결측치가 뺀 나머지 여기 봐봐요. 결측치 NA 하나지만 4.9, 3.1, 0.1, 세토사 이런 고급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1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둘, 넷, 여섯, 일곱. 우리가 임의로 NA를 넣었지만 7개의 정보가 NA를 포함하면 이거 다 제거할 거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평균치를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IDS NA라는 지금 우리가 만든 변수에 그래서 이거는 뭐 변화가 없죠. 우리가 아까 7개의 NA 값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 데이터 중에서 is 나가 있으면 그죠? 나가 있냐 이거예요. 행은 나를. 근데 그게 그 iris NA에서 페탈 랭스를 행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것만 페탈 랭스만 요 부분만 행으로 하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뽑아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뭐가 보여요? 페탈 랭스가 NA인 것만 여기 보시면 여기 중에서도 4개죠? NA인 것만 지금 is 나 맞다는 거죠. 나가 포함되어 있는 걸 행으로 하고 그리고 열은 5개 다 쓰겠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보고 이해하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특지는 했고요. 자, 이상값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정규 분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생성해 볼게요. 너무 100까지죠? 100을 자, 여기 이렇게 나타낸 거 이게 97, 98, 99, 100 이렇게 4개씩 나누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생각한 거를 이제 X값으로 집어넣고 이제 뭐냐면 그냥 박스 플롯 우리가 보니까 이상값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는 우리가 배웠던 이상치를 추출할 때는 바로 뭐예요? 박스 플롯을 한답니다. 박스 플롯을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통해 배우겠지만 뭐예요? 이 각 가운데의 검정 이게 보통 이제 잘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랜덤으로 정규 분포로 해당하는 자료 10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평균이 0이고 1인 그쵸? 그걸로 만들어서 그래요. 보면 지금 여기서는 이상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랜덤하게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요 표에 자 이거 줌 기능해서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굵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디안 중앙값이라고 그랬어요.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숫자가 만약 5가지가 있어요. 1, 2, 3, 4, 5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 5가 아니라 갑자기 200 아니면 180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평균을 하면 뭐예요? 이걸 5개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니까 다 5로 나눠주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만큼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키가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돼요. 그게 한인데 만약 제 키가 178인데 170, 178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주변 사람들이 평균이 175, 6 이상이야.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우리 서장훈님께서 딱 오시면 2m 넘는 분이 딱 와요. 그러면 평균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 한 분 때문에. 왜? 그분을 하나로 치지만 뭐예요? n은 6으로 나눠주겠죠? 우리가 아까 5이었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170, 180이 아니라 2m가 왔기 때문에 평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상치의 영향을 볼 때 항상 보는 게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메디안이고 자 이게 3, 4분면이고 이게 1, 4분면 이렇게 전체 면 봐봐요. 이 안에는 3, 4분면에서 2, 4분면을 1, 4분면을 빼주니까 이게 2가지 4분면이 있으니 결국 뭐예요? 자료의 50%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상치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자체가 IQR이라고 합니다. 3, 4분면에서 1 뺀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에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1.25배 곱한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상치 안에서도 이제 부포할 수 있는 범위고요.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다 이상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기존에 랜덤으로 만든 100개를 놔두고 거기에 15, 20, 25라는 또 숫자를 더 원소를 집어넣어서 다시 x값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플롯 x를 그려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그걸 또 줌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는 자, 처음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처음 거는 줌 기능 하면 자, 어디에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전체, 그쵸? 분포도가 있고 3포도가 있고 우리의 50%는 랜덤화해서 이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 전체 데이터의 50%가 있고 그쵸? 중앙값은 0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정규 분포에 의한 박스 플롯이 그려졌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보겠어요. 15, 20, 25라는 이상치 값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걸 해보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다 전체는 이제 크게 확대할 수밖에 25까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0을 지나는 미디안 값이 있고 전체가 있는데 15, 20, 25가 지금 이 범위에서 쿼타일 범위에서 벗어나서 지금 적힌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상치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통해서 이상값을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이상값은 제거하는 게 맞고요.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이상값이 보통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가서 보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값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핸들링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치로 대체를 한다는가. 그것만 그럼. 왜냐면 그 옆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제거를 한다든가 두 가지를 보통 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측치와 그 다음에 이상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자, 이제 통계 분석의 이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는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수집하고 정리해서 해석하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정리해서 해석한다. 이거죠. 그 정리하는 게 바로 분석이고요. 자, 그래서 통계란 어떤 특정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있죠. 그 주제에 대해서 수행한 조사나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요약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걸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임팩트가 뭐예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수조사 기억나시죠? 인구 센서스. 그거는 가구수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진짜 인구 총조사 얼마인지 이거는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시간과 돈이 엄청 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샘플 조사,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고 상관관계나 우리가 어떠한 한정된 시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전수조사로 많이 간다 이거죠. 왜? 데이터가 양이 많을수록 설명은 더 잘 되고 특히 표본 오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표본을 샘플을 하게 되면 이 조그만 거 갖고 이 전체를 설명해야 되니까 항상 틀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당연히 조사한 양이 많아져. 즉 전수조사에 가까워질수록 더 표본 오차는 적어지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표본 조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40대 어떠한 남성,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옷이나 어떤 걸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중을 40대를 전국의 40대를 다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 표본을 갖고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맞는지를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우리 타겟 그룹에. 그래서 모집단이란 바로 이 전체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 전체를 말하고 그리고 그 원소는 모집단의 구성이 각각 남자, 여자, 그쵸?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표본이란 그 모집단의 일부, 즉 우리가 수학으로 하면 이 모집단은 하나의 셋, 즉 집합으로 나타나면 सब셋이죠.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수란, 그렇죠? 모수란 말이 나와요. 이 모집단의 각각의 속성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통계값, 즉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집단이 표본에서 틀린 모표준 편차, 상관 개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는 모집단은 우리에 맞는 컨셉에 맞는 옷을 개발하기 위해서 40대를 기반으로 도시 남성 아니면 여성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대신 이걸 다 조사할 수 없으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 이렇게 해서 샘플을 뽑겠다. 그래서 각각 몇 명씩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떠한 걸 쓸 거며 대신 기간이 한정되지 않죠. 한정돼야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조사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출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조사 계획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보통 경영학과에선 마케팅 조사라는 방법으로 이 통계 기법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일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 1번, 2번 그지 사람이겠죠. 대신 개인 식별, 비식별 한 거겠죠. 그쵸? 개인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 여성, 성별 이런 게 속성이잖아요. 이런 각각들이 뭐예요? 레코드죠. 그리고 나이 이게 특성들이잖아요.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출생아 전체를 우리가 관찰 데이터 대상으로부터 속성들을 측정한 이 자료들의 모임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그리고 이 열은 다시 말하자면 속성, 그쵸? 변수, 우리가로 말하면 variable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행은 각각 우리가 관측치,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라는 뭐냐 이거죠. 자료에는 크게 결론부터 말하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적 자료를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예요. 뭐 예를 들어 남녀 1등급, 2등급, 3등급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질적 변수란 뭐냐면 자료의 값이 아니라 그쵸? 딱딱 뭐 소점, 이점, 실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값이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의미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면목형 자료, 면목 그리고 순위형 자료예요. 말 그대로 이거 순위형 자료를 서열이라고 해요. 서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순서 1등, 2등, 3등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쵸? A, B, C, D, E, F 우리 등급이잖아요. 그쵸? 등급 그쵸? 의미 있잖아요. A하고 B하고 다르고 A 플러스하고 같은 A여도 A 마이너스하고 다르고 그런 순위형 자료라고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냥 면목형은 분류를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쵸? 서울 사람,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제주 사람 이해되시죠? 그렇게 면목형이고 순위형 자료는 순서를 분류할 때 쓴다. 이 두 가지는 질적 변수다. 자, 양적 변수가 우리가 가장 데이터에서 많이 쓰는 거죠. 뭐야? 측정 대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 자체가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이산형 자료가 있고요. 연속형 자료가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값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자료인데 구분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산형 자료는. 그래서 그리고 연속형은 크기 변화가 연속적일 때 사용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표본 추출 방법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확률을 가지고 표본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무더기래요. 무작위. 그쵸? 무더기가 아니라 무작위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찍기가 싫어서 그냥 갈게요. 자, 단순 무작위예요. 예.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랜더마이즈 한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확률 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배웠을 때 중고등학교 때 다시 복원 추출이 있고 비복원 추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우리 구슬 갖고 많이 했죠. 6개의 구슬이 있으면 그 중에 3개를 꺼내. 그거 확률 공부할 때 많이 하셨죠. 이렇게 꺼내. 그리고 그거를 다음번 시행할 때, 다음번 어떤 행동을 할 때 다시 집어넣고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비 뽑는다. 이해되죠? 구슬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5개 중에서 다른 사람이 뽑고, 그러면 틀리죠? 그 확률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다시 돌아가는 원상태로 들어가지 않고 남은 거 갖고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런 이렇게 그런 두 가지 추측 방법이 있고 대신 임의의 N개라고 그러면 몇 개인지 몰라. 그 중에 여러 개, 그냥 모집단 중에서 그냥 임의로 10개만 뽑아. 이런 식의 하는 게 무작위죠. 그냥 단순하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좋은 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 샘플을 선택된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여기 그림 보시면 모집단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그냥 아무나 뽑는 거예요. 3명만. 그쵸? 이게 지금 12개면요.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 그 확률. 그쵸? 랜덤하게. 그쵸? 자, 그 다음. 개통 출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생소했고, 나중에 논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1번부터 N번까지의 일렬 번호를 부여하고요. 첫 번째 표본을 임의로 딱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일정 간격으로 다음 표본을 선택합니다. 이거를 뭐
이제 K 번째 추출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논문에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한 게 뭐냐. 관광지에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극장이나 관광지에서 사람을 거기서 설문조사 하게 되면 해주겠어요? 잘 안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대충, 뽑는데, 입장객을 처음 예를 들어서, 자, 게시하고, 예를 들어 백화점에 입장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뭐냐면 엔트런스 피라고 그러죠. 처음 입장료를 내고 오시는 사람들 중에서 자 이제 내가 임의로 이거 여기 그림 보세요. 두 번째이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두 칸씩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랜덤이죠. 그냥 공식은 내가 이제부터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부터 시작해 스타트. 그 다음에 두 칸씩 두 명씩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것도 랜덤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 뽑는 방법이 개통추출법입니다. 다음, 칭화추출법. 이거랑 집락추출법이랑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칭화추출법은 쉽게 얘기하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지금 집단을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20대 중에서 한 명 뽑고 30대 중에서 한 명 뽑고 40대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 집단 내에서. 그래서 이질적인 원소들로 되어 있는 구성된 모집단에서 각 계층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칭화 추출 방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통은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 백화점을 한번 가보세요. 백화점 보면 층별로 구분은 게 있죠. 어떤 것들이 여기에 구두. 그래서 여기 구두 있나요? 보통? 화장품인가? 그렇죠? 화장품이겠죠? 구두도, 남성 구두도 본 것 같아요. 그 구두랑 화장품 판매하는 잡화. 여기서는 보통 2층이 여성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이 보통 남성복, 그리고 4, 5층이 보통 전자제품 이러지 않나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타겟 고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게 마케팅 조사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사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니까 그 층에 머물렀을 거냐. 그 중에서 한 명 뽑고 인터뷰를 하던가, 설문을 하고, 여성 고객들 중에서 한 분들 중에서 뽑고, 또 남성 층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설문조사 받아서, 왜 어떤 제품 브랜드를 선호하는가, 뭐 이런 거 조사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층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집락이 바로 군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써놨죠? 뭐냐면 내가 하는 집단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군집을 구분해요. 그러면 그 군집 안에는 사람들이 20대도 있고 30대도 아까 틀린 그거예요. 칭화추천 20대, 30대, 40대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층별로 나눴으니까 다 20대겠죠. 단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서울, 대구, 부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추출을 한다 그러면 각종이 아까 백화점도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라 서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층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보시면 군집 분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군집별로 다르다 이거예요. 군집별로 표본을 집단 전체를 추출하니까 여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군집별로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군집을 구분하고 군집별로 단순 무작위를 할 거냐. 일단 군집을 나눠. A 집단, B 집단, C 집단. 그 다음에 단순으로 그냥 거기서 랜덤하고 우리가 처음 썼던 그거를 하던가 아니면 지역으로 표본 추출을 하던가 다단계 표본 추출을 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추출 단위를 집락, 읍면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이게 추출 작업이 다른 데보다 좀 쉽습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서울 시민의 자동차 현황 조사를 해요. 그냥 전체가 서울시가 400개 동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0개 동만 딱 선택해서 이 동 안에서만 몇 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조건 100명. 그렇죠? 각 동마다 100명씩 조사를 해. 그래도 벌써 50개니까 5,000명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요 네 가지는 사실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이론이.
근데 이제 조사 방법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과학적인 방법이고 실무에서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보고서 보면 2주, 다음 주까지 보통 이게 많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 할당 추출입니다. 이제 이건 비확률. 비확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작위를 안 해요. 자, 판단은 뭐냐면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임원분들이 야, 지금 가서 뭐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여러 내 지금까지의 경험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자, 저기 가서 영업사원들 아니면 거기 관련있는 점주들에게 가가지고 조사해와. 이런 게 그냥 판단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쵸? 실물은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할당은 뭐냐면 그나마 이게 칭화표본 추출을 우리가 했던 거 있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할 때 백화점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그때 대신 우리가 비율이 맞춰야 되니까 남자 5명, 여자 5명 인터뷰 따와.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편의 추출은 그냥 편하게. 이게 편의 추출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어떤 사회적 범죄나 아니면 고객들의 그 의견을 듣고 싶어 해가지고 듣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4월이나 5월에 선거가 있으면 자 이번에 어느 분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서울 담당자 리포터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리포터 누구예요? 자 시민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딱 하죠. 그거 할 때 뭐예요? 인터뷰 잘해주실 분한테 하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저번에 저기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가서는 20대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30대로 해볼까? 그리고 30대한테 가서 해줄 수 있으세요? 오케이 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3일, 4일 그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8시 방송에 나가야 되거든. 오후 1시에. 그러면 적어도 3시까지는 해야 편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하는 추출법이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이 비확률이 아주 대세죠. 눈덩이 표집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 얘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뭐 아시죠? 게이십니까? 레즈비언이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소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연구조사고 이런 부분이 요즘 사회 문제가 돼서 좀 어떤 개선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좀 그런 공부나 연구한 사람인데요. 저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응했어요. 자, 제가 이런 내용인데, 나쁘지 않네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면 잘 보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괜찮으시다면 다른 분 좀 지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응답 대상자들에게 하는 거죠. 제 눈덩이가 뭐냐면 우리가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눈덩이. 뭐냐면 눈 굴리면 어떻게 해요? 눈사람 만들려고 해보셨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결국은 큰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시험에서는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척도입니다. 여러분 척도 이거는 기초적인 통계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척도는 면목, 서열, 등간,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등간 척도고 요즘에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같은 데는 이제 비율 척도로 나옵니다. 자, 면목 척도는 뭐냐면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입니다. 단지 측정 대상의 특성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숫자나 기호로 그냥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특성 간 대소 비교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별, 남녀, 그리고 선수 등번호. 그쵸? 그거는 의미가 없이 그냥 등번호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서열은 뭐냐면 우리 학급 성차를 생각하면 1등부터 40등까지 뭐예요? 의미가 있죠. 즉 측정 대상의 특성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플러스 돼요. 이거 갈 때마다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인데 비율로 걸수록 뭐예요? 저 설명력이 많다, 정보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선 이 특성은 명목은 특성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는 순서까지.
이들 사이의 상대적 크기까지. 그래서 서로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쵸? 특성에다가 비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등하고 2등, 2등하고 3등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쵸? 학급 성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등간 척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우리 설문조사할 때 5점 척도, 뭐 7점 척도라고 해요. 5점 척도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제품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면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5점 아주 만족, 1점 없애버려라, 뭐 3점 그냥 보통, 7점은 여기를 더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등간은 뭐라면 이 면목과 서열 척도 특징은 당연히 다 갖고 있겠죠. 이게 최고니까 요거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특성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파악해요. 일단 어찌됐든 우리가 아주 좋아랑 그냥 좋음, 보통, 별로, 벌써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특성 간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10도하고 20도, 우리가 뭐 온도가 지금 몇 도야? 30도야. 아우, 덥네. 0도야. 아유, 춥네. 알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 많이 나오면 등간하고 비율 척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와요. 온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도하고 40도라 하면 곱하기, 내가 20도인데 40도는 여기서 내가 곱하기 2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끊는 점 100도. 그러면은 0도하고 100도는 뭐 말 그대로 100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물을 기준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라면 끓일 때 생각하시면 라면 할 때 막 하다가 끓기 시작하는 그 끊는 점을 100도로 한 거고, 우리 냉장고 넣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이게 얼기 시작한 거 있죠? 어는 점을 0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그냥 100등분 한 겁니다. 우리가 일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는 점과 끊는 점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 구분은 되죠. 100분의 몇 이렇게.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2배다, 3배다, 4배다, 사칙연산은 못합니다. 그래서 20도하고 40도 2배 덥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비율 척도는 사칙연산이 된다. 이게 가장 그래서 한 거죠. 사칙연산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이요. 가장 많은 게 여러분 몸무게 여기 나오죠. 일단 40kg하고 80kg는 우리 근 단 거잖아요. 거기 체중계에다가 일단 2배 무거운 거 맞죠?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척도고 가장 자세한 정보량이 많고 서로의 구분이나 크기의 비교나 크기 차이, 특성들 간의 계산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모두 숫자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비율 척도에서 못 가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율 척도에서 우리가 면목이나 서열 등간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회귀 분석에서 분류 문제로 가는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딥러닝이나 이제 구분, 시각, 그쵸? 이게 사람이면 사람인지 동물이면 동물인지 이미지 디텍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절차들이 다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통계 분석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어떠한 특정한 집단이나 불확실한 어떤 우리가 현상, 그걸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결국 뭐예요? 대상 집단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구해 가지고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에 의해서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장 하는 과정이 우리가 통계 분석하는 과정이고, 그걸 통계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즉, 대상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가지고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숫자나 그림으로 정리된 각종 통계, 그거 뭐예요? 시각화죠. 그렇게 하는 단계가 통계 분석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통계적 추론이라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집단, 즉 그걸 모집단이라고 하죠. 그의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보통 추정, 가설 검정, 예측인데요. 추정이라고 하면, estimation 하면 뭐냐면 어떤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죠. 그 샘플링한 결과를 가지고
이 모집단의 특성은 어떨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추정, 에스티메이션이고, 가설 검정은 나중에 추후로 배우겠지만 바로 H0, H1 이렇게 보통은 나타내요. 뭐냐면 어떤 것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놓고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목적이 이건 차이가 있으니까 있다는 걸 내가 검정을 하는 거죠. 그게 가설 검정이에요. 약간 실험적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측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지 모르니까 과거 3년치 아니면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보통 마케팅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내년 3년치까지는 어떻게 될 거야. 근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거죠. 이게 forecasting이죠. 일반적으로 기술 통계라는 말이 많습니다. 기술 통계라는 말 그대로 서술하다 이거예요. 기술하다. 우리가 기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집단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기술 통계고요. 자체적으로도 여러 용도를 하지만 대개 자세한 통계적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전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 통계입니다. 네, 확률 기초 이론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란 무엇이냐? 그렇죠?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척도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날 우리가 예측치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했지만 y-hat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실제 값을 y라고 보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게 다 진짜 일어난다고 그러면 1이라고 하고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0.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날 이 관측치 실제 값을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랑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쵸? 여러분들 로또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 할 때 내가 어떤 거를 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로또 그쵸? 예측 프로그램을. 그러면 거기에 실제 나중에 225회차 로또 번호가 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출 확률이 보통 0.9. 그러면은 이거 다 사겠죠. 저도 제발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컴퓨터 과학과분들 만드는데 제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가지고 했으면 고맙겠어요. 그렇죠? 0.9% 나와야 제가 구매할게요. 그래서 확률이란 뭐냐?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probability예요. 그래서 PR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에요. 샘플 스페이스예요. 그 확률 자체가 도박사들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맞추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20대 후반에 잠깐 미국에 있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 딜러였습니다. 블랙잭 21 딜러였는데 거기에 룰렛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번호가 막 돌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막 적어요. 몇 번 나왔나? 뭐 룰렛판 보면 이렇게 되게 도박장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종이를 하나 줘요. 그러면 적어요. 뭐 나왔는지. 검정색에 25번. 이렇게 뭐 10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25. 이런 게 뭐라고 해요? 셋이죠. 몇 번 숫자가 몇 번 나왔지? 셋. 이런 거 적는 거죠. 그리고 확률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하시는 거죠. 통계를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모든 각각에 나오는 것들이 셋. 이걸 셋이라고 하죠. 집합입니다. 그리고 요 공간, 전체 나오는 공간, 통계적 실험에서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들을 뭐래요? element, 속성. 원소죠. 속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소, element라고 해요. 나타낼 수 있는 각각 개개의 결과값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거 아실 거예요. 여집합이죠. A라는 어떤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A라고 하면 요거의 반대. 이거 여집합이죠. AC. 그쵸? 요거 두 개 다 더하면 확률은 무조건 1이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아닌 요걸 구하려면 1에서 전체가 1이니까 A를 그쵸? A의 확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합집합 공식 알죠? 이거 생각 두 개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요거는 교집합이고 다 복습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요게 두 번 더해지는 거니까 빼주고. 근데 이 빼줄 때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연관이 있고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교집합이 0일 테니까
그냥 요것만 더하죠. 그러면 이게 사건이 독립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자, 보면 사건 이벤트요. 표본공원의 부분집합 배반 사건하고 독립사건인데 배반 사건이라는 발인 건 거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렸던 게 저도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하고 뭐야? 그런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독립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이거 일어나고 이거 일어나지 않아도 이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건 따로따로 독립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전제하는 거죠. 그 조건에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독립은 그냥 항상 일어나니까 P 그쵸? PB 그쵸?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빈출합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요. 개념을 잘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 조건부 우리 아까 잠깐 했겠지만 확률이 아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때예요. A가 그럴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거는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이게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A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체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요거 교집합이죠. 쉽게 얘기하시면.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을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요거 분모를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야? A와 B가 일어날 교집합이죠. 이렇게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냐면 승진에서 보통 여성이 차별이 많이 되니까 이거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에 직원이 200명이 있어요. 그중에 남성은 전체가 200명이에요. 전체 200명 중에 남성은 150명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여성은 50명이 있습니다. 자, 남녀 비율이 틀리네요. 1년 내에 승진한 사람은 35명인데 남성은 25명이고 여성은 10명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표를 보통 만들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죠. 남성은 B라고 하면 여성은 B의 여집합이죠. 자, 그러면 승진할 거 한번 볼게요. 승진자 남성의 비율이에요. 승진한 사람 중에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남성은 뭐예요? 71.4%죠. 35명이 있는데 승진자가 그 중에 25명이니까. 여자는 35에서 명 중에 승진자 35명 중에 10명이 있겠죠. 그쵸? 그렇게 나타내 보시면 28.6%입니다. 그쵸? 남성 150명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전체가 150명 중에 1년 내 승진한 사람은 25명이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전체에 우리가 이 공식대로 쓰시면 되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공식대로 쓰시면 전체 이거 어떻게 돼요? 전체 200명 중에 남성일 거. 요거죠? 요거. 그 중에 뭐예요? 승진자죠? 뭐예요? 승진자면서 남자인 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25를 150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0.167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0.2가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성들이 승진을 더 잘하는 걸로 나오네요. 차별은 받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자, 이제는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확률 변수,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값이 나타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주어지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숫자에 따라서 확률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이 개념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discrete random variable이냐,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냐. 그냥 이거 뭐냐면 우리가 확률값을 갖때 셀 수 있는 실수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사위는 6면으로 돼 있잖아요. 1부터 6개 점 찍혀 있잖아요. 윗면수 같은 경우
그래서 1, 2, 3, 4, 5, 6, 1이 나올 확률, 2이 나갈 확률, 3이 나올 확률, 이런 다 6분의 1이라고 우리 배웠겠지만, 그걸 이제 나온 횟수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연속형은 뭐냐면, 특정 실수 구간에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다 합친 게 결합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고 직접 보시면, 자, 확률 분포란 뭐냐 이거예요. 수집된 자료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그때 수집된 자료가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해요. 그게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 그래서 이산형은 공부를 할 건데요. 베르누이, 이항, 기하, 다항, 뽀아송인데 이제 많이 배우는 게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이항 분포와 뽀아송 분포를 공부할 거고요. 연속형 확률 분포는 이제 이게 준일되는 정규 분포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다음 지수 T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요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복불복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냐면 결과가 오직 성공 아니면 실패. 보통 이걸 많이 했죠. 옛날부터 게임 한다 그러면, 자, 그쵸? 뭐 하면, 뭐, 이렇게, 야바이들이라고 하죠. 뭐, 하면은 내가 돈 따고, 아니면 내가 돈 잃고, 그쵸? 이렇게 막, 알죠? 야바이. 이렇게 막 그릇인가요? 이렇게 놓고, 그거 뭐, 조선시대 뭐, 사극 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기하는 게, 전 세계인들이 다 비슷한 그런 도박 심리가 있나 봐요. 그쵸? 그렇게 베르누이 시행. 그래서 확률이 그렇게 거기서 나왔다니까요. 도박사들한테. 그러니까, 성공하면 P. 그러면 성공하지 않으면 1-P겠죠? 이해되겠죠? 근데 그거 아까 빼줬잖아요. 집합일 때. 여집합, 집합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성공 확률이 A가 성공 확률이야. 그럼 실패하는 건 A의 여집합 아니에요. 근데 1- 그쵸? P게 되겠죠. 이게 성공 확률이 P면.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실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전체 나온 결과인데 그 공간이 1 아니면 내가 성공한 확률. 그쵸? 성공 확률. 그쵸? 그걸 적는 P라고 적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면 베르누이 시행에 성공하면 1, 실패하면 빵.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미래는 모르는데 Y의 값이 1 아니면 0. 이 두 개만 있는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전체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의 값은 1이에요. 그 중에 그걸 P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0이면 1-P이죠. 실패할 확률은. 내가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성공할 확률 0.8이면 실패할 확률은 몇이야? 0.2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뭐 기대값은 성공할 그 확률로 P로 나타내고요. 베리언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P에다가 1-P 곱한 것이 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 중에 이제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죠. 이항분포는 뭐냐면 비슷해요. 베르누이는 이제 성공하고 실패만 나타내는데 이건 내가 이제 한 번 하는 게임이 아니라 원타임이 아니라 n번을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아까 치면은 한 번이니까 1이잖아요. 여기 n이에요. n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에요. 즉 뭐냐면 성공 확률이 p 우리가 예를 들어서 0.8, 80% 있다면 이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는 성공 횟수가 얼마일까?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도박사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저희 가면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고일 때 한 번 해가지고 내가 근데 성공 80% 했어.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을 이걸 하면은 성공할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항분포가.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은 n번, 즉 내가 10번을 갔어. 막말 카지노를 10번을 갔어. 10번을 갔는데 그 중에 몇 번 성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샀어. 몇 번 성공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번 시행해서 x에 성공할 확률을 해요. 그러면 뭐야? 이게 컨비네이션 조합이죠. n 컨비네이션 x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식 이거 알죠? n 팩토리얼에서 x, 그쵸? 우리가 한 회 성공할 걸 x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그쵸? 그러면 n 팩토리얼이라는 건 우리 뭐 알고리즘 강의에도 뵙겠지만 반복 수행이죠. n부터 1까지 다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n번 시행해서 x에 성공할 경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p의 x, 그러니까 성공에서 x번, 1-p의 n번이니까 n-x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나오고, 각 결과가 나올 확률은 성공이 x면 실패는 n-x잖아요. 그쵸? 그래서 n번 시행해서 x의 성공 확률은 요
n에서 컨비네이션 x를 한 거에다가 요거죠. 성공한 경우의 수. 이게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 공식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포강하실 거잖아요. 이게 절대 안 내요. 저는 안 내는데,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각각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데이터 ADSP 시험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응용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시험이지. 근데 이런 걸 내는 시험이 있긴 있어요. 통계청에서 내는 시험이 있어요.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그런 데는 이거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쵸? n번째 했을 때 성공할 확률. 그래서 성공 확률이 p인 배륜 레이시오를 n번 반복했을 때 성공 횟수의 분포예요. 그래서 기대값은 np고, 이제 분산은 np에다가 실패할 1-b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소의 정규 분산은요, 잘 봐요. n이 좀 크다. 즉, 데이터가 충분하다. 그럴 때,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딱 보니까, 이 성공하고 실패, 이 잘 보세요. 성공하면 피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반반인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한 게.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 그러면 그래서 2분의 1이야.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한번 해보세요. 그 TV에서도 한번 진짜 그럴까 하고 했는데 솔직히 2분의 1 나오기 힘들어요. 그거 뭐예요? 밥 먹고 한 10년 동안 계속 동전을 던져면 무한으로 반복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2분의 1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전체 x가 np고 np에서 1-p 이게 평균하고 베리언스를 이렇게 쓸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즉 뭐냐면 2분의 1씩 동등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뽀알송 분포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이기도 한데요. 뽀알송 분포는 아주 실무에서 관심이 많은데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표본 공간에서 어떤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 일어날 사건의 횟수를 추정할 때 아주 유용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산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은 아까 배운 것처럼 이항 분포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뽀알송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거냐면 제가 실제로 이걸 갖고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교육할 때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관심이 그거잖아요. 거기 수익 사업이니까. 톨게이트에서 하루에 얼마나 도착하는 자동차 수. 왜? 그걸 맞춰가지고 여러분 뭐 알다시피 톨게이트 갈 때 문이 사람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예를 들어 추석인데 추석 막 이럴 때 가야 되는데 톨게이트가 2개만 있어. 병목 현상이 일어나죠. 그냥 거기 빠져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하게 그걸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떠한 특정 시간 아니면 특정한 공간, 특정 날짜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구간의 길이가 같다면 일단 발생 확률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사건은 다른 구간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사건과 독립이다. 독립은 다시 말하면 이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난다. 그쵸? 그러죠. 자, 그래서 뽀알송 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아프죠? 근데 공식 그냥 이거 놓고 아래선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안 할게요. 이거 하면 통계 깊게 들어가야 되고, 보면 fx가 어느 구간에 x회를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뮤는 그 구간의 평균, 이게 그죠? 발생하는 횟수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연상수 알죠? 그래서 2.718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x 팩토리얼, 그쵸? 그래서 x에서 쭉 1까지 그 횟수죠. 일어날 거. 그래서 뽀알송 분포의 특성은요,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평균과 분산이 같아요. 그쵸? 그래서 사례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그렇죠? 동부산 이쪽 톨게이트인데요. 이뻐가지고 제가 찍은 거예요. 다른 톨게이트는 별로라서. 하이패스 승용차가 있어요. 쭉쭉 가요. 그러면 주말 오후에 1시간 동안 동부산 톨게이트에 평균 6명이 도착한대요. 자, 그러면 근데 주말 오후 30분 동안 4명의 고객이 도착할 확률.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보면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평균 6명 오면 몇 명이에요? 30분이잖아요. 30분 일단 평균 3명이 오는 꼴이잖아요. 원래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럼 뮤는 원래 30분의 3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이제 평균 3명 오는데 4명이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확률이에요. 그러면 F4는 여기에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집어넣으시면 0.1680, 즉 16.8%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제 정규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정규 분포 우리 많이 봤겠지만 이 전체에 이쪽 가운데에 있는 종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가운데가 뮤, 평균값입니다. 모집단일 경우에요. 자, 그래서 중심에서 확률 밀도가 가장 높으며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확률 밀도가 낮아지고 그쵸. 요 중간 점수를 중심으로 대칭인 거. 그쵸? 이거 중심이 아니라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인 거예요. 못합니다. 즉, 평균은 뮤, 분산은 분산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표시하죠. 평균, 분산. 그래서 그 정규 확률 밀도 함수는 뭐 보통 이제 뭐 알다시피 자연함수고 3.149.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냥 이런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다 더하면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저도 예전에 처음에 그냥 봤을 때도 그런 같다만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저기가 밀도죠. 이 적분한 값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각각을 대해서 적분한 값이다. 그래서 이건 확률 밀도 함수다. 밀도라는 게 중요하고요. 1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0.95다.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자, 그래서 특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뮤고 표준 벡터는 그쵸? 베리언스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최고점은 평균의 위치에 있죠. 우리 아까 이 그림 다시 보시면 평균은 이 최고점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중앙값이자 최빈값입니다.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정규 확률 밀도 함수의 높낮이를 그러니까 아까 이거 보시면 여기는 되게 높고 여기는 되게 낮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표준 편차가 크면 넓고 평평하고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고 만약 표준 편차가 적으면 이렇게 우뚝 쏘죠. 첨도가 높아져요. 높고 좁아집니다. 즉 퍼진 정도가 적다는 거는 거기에 평균에 잘 몰려 있다는 거죠. 그 집단이. 이해되시죠? 퍼진 정도가 퍼질수록 사실 틀릴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평균에 몰리는 게 더 낮죠. 그래서 정규 확률은 바로 이거예요. 면적이다. 그쵸? 그 면적이 다 합치면 뭐다? 1이다. 이건 절대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면 Z 이거 표준화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표준화 공식이 시그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쵸? 이렇게 나타내죠. 자, 뭐냐면 우리가 이 평균 뮤값 있잖아요. 뮤값이 있어요. 평균값. 자, 어떤 우리가 관측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0 키를 한다고 해요. 170, 180, 관측치가 180, 190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의 평균값이 우리가 있습니다. 180이라고 있으면 180 평균에다가 각각의 편차,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관측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뭐냐면 표준화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포랑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해야죠. 단위 같은 경우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화 Z는 n이 0하고 1이에요.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죠. 집단 간 비교나 이런 것들. 그래서 단위 같은 경우에 틀릴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예,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단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몸무게는 킬로그램을 쓰잖아요. 그쵸? 그 몸무게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 키하고 비교한다. 키는 센티미터를 쓰잖아요. 단위가 틀린데 같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표준화를 해가지고 그 분포를 보고 비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단위를 상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간의 백분율이 뭐냐? 바로 이거죠. 정규 확률 변수 값이 평균 값을 하고요. 거기다가 1 곱하기 표준 편차 구간에 있을 게 68.3%. 그쵸? 그 다음에 정규 확률 변수값이 평균에다가 2 곱하기 표준 편차, 이 시그마라고 하죠. 이게 시그마죠. 시그마 구간 내에 있을 게 95.4%. 정규 확률 값이 평균에다가 3 시그마 구간 내에 99.7. 이게 뭐냐면 1 시그마. 이게 시그마예요. 2 시그마, 3 시그마. 자, 그러면 요 구간의 백분율이 여기까지는 이 면적이니까 68%를 선명한다 이거예요. 이 면적이 전체 이 집단에. 그리고 2 시그마니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아래 면적이니까 이게 95%.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냥 99%.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99.7%니까 0.3% 미만으로 우리 그때 설명했죠. 양품이 나오고 나머지는 불량품을 이 정도로 줄이는 게 6 시그마 운동이라고 했죠. 품질 관리 쪽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확률 분포,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단 이항 확률 분포와 뽀아송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습 화면을 켜시고요. 저희가 ADSP R22의 확률 분포라는, 그쵸? 그걸 한번 켜보고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임포트 해야 되는 어떤 파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치셔도 되겠죠. 직접 치셔도 될 겁니다. 자, 이항 확률 분포. 성공이냐, 실패냐. 그 값이 P냐, 1-P냐. 성공할 확률이 30%면 실패 확률이 70%.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놈이라, 바이라는 게 두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d바이놈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저도 이거 맨날 헷갈리는데, 원래 노미네이션 하면 R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안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안에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변수명을 넣게 돼 있어요. 그게 x, size, probability의 약자죠. prob. 이렇게 확률값 구하는 겁니다. x는 우리가 원하는 변수값이에요. 그거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size는 전체 n. 그쵸? 이게 n번 반복 시험에 나타날 수 있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확률이 probability가 p. 성공할 확률이죠. p. 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dnom이라고 하고요. 전체 우리가 0, 1, 2, 3, 4, 그쵸? 총 4가지의 이제 성공 횟수인 거예요. 한 번 또 성공 못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딱 이산적으로 끊어져 있다. 이런 거 했죠? 그런 것들 나타낼 때, 나중에 그래프로 그릴 때 뭐예요? 바 차트, 바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그리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 형태로 마냥 우리가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도 성공 못하는 확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0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 수행할 때 그때 사이즈는 이제 전체가 세 가지다. 세 개가 있다. 그쵸? 1, 2, 3. 자, 그 다음에 probability 성공 확률 P는 0.9다. 이제 이거를 d바이노미널 함수를 써서 이거를 P라는 변수에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P값을 한번 보시면 결과값이 벌써 나왔어요. 그랬더니 0일 때는 0.001, 1일 때는 0.027, 2일 때는 0.243, 3일 때는 0.729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3번 반복, 즉 한 번도 안 성공할 때 그게 90%가 이상의 내가 성공 확률은 1%밖에 안 되고 결국 3번 반복 시행하면은 0.72까지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저 밑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버에다가 접속할 때 성공할 횟수를 알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네임즈를 이제 어떤 표나 어떤 걸 만들고 싶어서 네임을 다 주겠어요. 그러면 0, 1, 2, 3 원래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P를 보니까 값이 나오죠? 0, 1, 2, 3. 자, 이걸 뭐 표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이 P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죠. 자, 이제는 우리 마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플롯 함수에다가 처음에는 뭐예요? P. 그렇죠? 전체 이 P라는 이 데이터, 지금 보이시는 이 데이터를 쓸 거고, 컬러는 레드,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에 표시되는 각각 안에 컬러는 빨간색이죠? 근데 블랙으로,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있겠죠.
그리고 메인은 보통 제목이죠. 이항 확률 분포라는 제목을 했고요. X레이블의 약자, X랩은 X축의 이름이죠. 접속 성공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엔터 치면 결과가 나오죠. 이항 확률 분포 나오죠. 그러면 접속 성공 횟수가 0번일 때 0.01%밖에 안 되지만 3번 정도 하면 0.7, 그죠? 29, 0.73% 정도의 접속 성공 횟수를 보인다. 즉 반복 수행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우리가 대기행렬이나 어떠한 적정한 어떤 시간대, 어떤 구간의 특정한 것들, 특정 구간이나 시간에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구하는 이상 확률 변수를 포화송 분포라고 했습니다. 그때 람다 값이 3인 포화송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플롯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화송의 약자, POIS, 그쵸? 네, 그 밀도 함수는 density, 이게 D가 density 약자예요. 밀도, 그쵸? 각각 퍼센티지라서 그래요. 포화송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X하고 간단해요. 코드는 X 전체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람다 값, 아까 3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바로 플롯 그리면 됩니다. D 포화송 안은 그렇죠? 0부터 10까지 있는데 원소값이 람다는 3, 그렇죠? 그 포화송 분포를 그려줘. 타입은 H고요. 그 다음에 메인 이름은 포화송 분포 람다는 3. 자, 이렇게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포화송 람다가 3일 때 각각 그래프 플롯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아까 X하고 람다였죠? 자, 얘가 이거예요. 그거를 P가 X가 15일 때. 자, 이게 뭐냐?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동부산 톨게이트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1시간당 방문 고객 수가 람다가 평균 그죠? 20인 걸 알아요. 20인 걸. 방문 고객 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때 1시간당 방문 고객 수가 15명일 확률을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D 포화송 X는 15죠. 15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은.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게 나오는 람다가 2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알 때 D 포화송 밀도 함수를 딱 구해 본다 이거예요. 그쵸? 잠시만요. 그랬더니 여기 결과값 나오죠? 0.015164 바로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0.05니까 5%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확률입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P 포화송입니다. 그쵸? P 포화송은 어떤 값이 Q가 있어요. 그리고 람다, 그 로워 테일, true냐 false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가로가 없네요. 가로를 쳐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실제로 아까 동부산 톨게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시간당 방문 고객 수가 람다가 20이라고 했어요. 이건 동일합니다. 포화송 분포를 따라요. 근데 아까 15명이 아니라 15명 이하일 때. 즉, 그러니까 테일인데 로우어죠. 이하니까 로우어 테일일 때. 이해되시죠? 이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인 확률이니까 15 아까 하나는 점처럼 딱 다 15명일 때 이건데 그게 아니라 11명도 되고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14명, 15명까지잖아요. 15명 이하니까 전체를 다 누적했으니까 P 포화송 분포를 써야겠죠. 전체를 다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P 포화송하고 Q는 뭐라요? 15라고 우리가 주어주고요. 15명 이하니까. 그리고 이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lower dot tail이란 true 이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람다 값이 뭐예요? 20이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0.156513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까 15명일 때는 그렇죠? 0.5%지만 한 명도 없은 거에서 15명까지니까 누적 함수니까 그게 뭐예요? 평균적으로 20명 정도가 오는데 그 미치니까 15.6% 정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구한다고 하면 아까 D 포화송이 C가 말 그대로 쉽죠? 0에서부터 15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요 전체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렇게
아니죠. 여기. P 보아송에서 15명 이하일 때 Q가 15지만 로우어 테일이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기 싫으면 D보아송에서도 그대로 나오지. 0에서부터 15까지 전체 값을 갖고 있고 x가 람다가 20개다. 그러면 하나 그거를 다 뭐예요? sum 더하라. 그러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0.15653 65131이 나옵니다. 그래서 15.6% 정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항 확률, 그렇죠? 이항 확률 분포와 보아송 확률 분포였습니다. 예, 이제는요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같이 실습해 볼게요. 한번 표준 정규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지지플랫으로 이용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걸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설명했지만 dnom이라는 게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할 때 노미널리제이션이 정교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density, 이 d가 density예요. 즉 밀도 함수니까 dnom이라는 거 함수를 쓸 거고요. 그때 x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값이고 여기 보시면 min 0과 1, 그쵸? 표준 편차가 1인, 그쵸? 민이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그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어요. 자, 라이브러리 지지플랫2를 해야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지지플랫이라는 함수에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처음에 만약 x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있어요. 그리고 aesthetics 기억나시죠? 어떤 형태는 x 값을 갖고 할 거고요. 그 전체 값을 다 쓰겠다 이거죠. x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된 걸.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한 칸 뜰 때 스탠다드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스텝 펑션 이제 바 플랫 형태로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떠냐면 펑션이 이게 펀이 기억나시죠? 펑션이에요. 그게 그냥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거 dnom 기억나시죠? 아까 말하던 확률, 밀도 함수로 나타내고 그 아그스 리스트가 민은 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인 이 코드를 이용하셔서 해야 되고요. 컬러는 빨간색이고 사이즈는 전체가 1이에요. 확률 100%. 그쵸? 그걸로 나타내고 지지 타이틀은 이제 올해 그냥 플랫이나 이런 데다가 메인 그 이름 적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프 하고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 그쵸? 그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그 이름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컨트롤 엔터해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줌 기능 이용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론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종 모양을 하고 있고요. 양쪽 대칭이죠. 자, 평균이 0, 그쵸? x가 0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양쪽 대칭이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확률 밀도기 때문에 이 전체의 합은 적분한 거죠. 결국 이 밑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 아래에 있는 값은 다 더하면 1이. 그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거는 코드를 나중에 비슷하게 쓰셔가지고 여러분 파인 튜닝 하시면 되고요. 지지플랫은. 그 다음에 dnom 아까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x는 구하고자 하는 변수 값이에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표준화시키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우리가 서버에서 접속하여 이용하는 평균 시간이 2분 정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30초입니다. 일단 초가 나왔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해야 계산이 되겠죠. 평균 시간이 한 120초 정도 된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화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z값을 할 때는 어떻게 해줘요? x-에다가 평균을 하고 나누기 뭐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 공식은 제가 뭐 자세하게 이런 시간에 설명을 안 했어요. 공식은 어차피 주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보통은 다른 통계학 시험에서는 이거 꼭 나옵니다. 이 표준화 하는 거는 주어지지 않고 이거 정도는 물어봐요. 그렇죠? 보통.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때. 근데 뭐냐면, Z는, 우리 표준화가는 뭐냐면, 봐봐요.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냐.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내가 관측치잖아요. 그러니까 X. 왜냐면, 그래야 0을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지. 그래서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20 평균을 기준으로 그게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x가 우리가 값이 있고 거기서 120을 빼고 그리고 그 전체를 스탠다드 디비전, 즉 표준 편차로 나눠. 그러면 30이 되겠죠. 자, 이게 z는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x가 이제 주어져야겠죠. 자, 근데 60초 미만이라고 지금 됐어요. 60보다 작아야겠죠. 한 59초, 뭐 54초, 0초 이거 다 합친 거예요. 자, 그 확률이에요. p가 x가 60보다 적을 때 확률이에요. 그러면 p는 z 값이 또 60초 미만이니까 이것도 0과 1에 대한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z는 x-120에 30 나눠준 거 아시죠? 근데 그게 60초 미만일 때는 이것도 표준화 시켜야죠. 60초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평균 시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0초로 놔야 되니까 표준화를 60에서 120초 평균 시간인 102분 120초를 나누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30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z가 작을 경우. 자, 이거를 다 이렇게, 왜냐면 30 다 지워지고, 요게 마이너스 2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그쵸?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 z가, 마이너스 2초보다 적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뭘 써야 돼요? d놈 쓰면 안 되고, 작은 거니까, p놈, 우리 배웠던 p놈을 써야겠죠? 누적 함수, 확률 값을 해요. 그때 p놈은 다시 말하지만 q 어떤 값이 있고, 그쵸? 그 값이 정규화된 값이겠죠. 확률 변수값. 그리고 미는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그쵸? 표준화니까. 그리고 로우어 테일이 true예요? false예요? true죠. 왜? 60초 미만이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민 0,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로우어 테일 뭐예요? true. 이거를 p 넘으로 해서 하면 0.022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2.2% 정도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60초보다는 오래 있네요. 왜? 평균 시간이 2분이니까. 그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상위 이제 정말 많이 쓰는 이건 뭐 오히려 평균 2분보다 더 많겠죠. 상위 어떤 데이터에서 10%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표준화 값과 몇 초를인지 실제 몇 초니까 나중에 이걸 표준한 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야 될 거예요. 자, 표준화 값 먼저 할게요. 뭐냐면 q놈을 하는데 뭐예요? 상위 10%니까 0.1. 왜? 누적이니까. 누적한 값이 0.1이에요. 자, 근데 잘 봐요. 원래는 누적한 게 이게 밑에서부터 하려면 0.9야겠죠? 그쵸? 여기 뒤에 것만이니까. 근데 0.1이에요. 그러면 밑에 거는 아니고 위에 것만 알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미는 0, 스탠다드 디비전 1인데 로어 테일이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0.1이 아래가 아니라 위다 이거예요. 그쵸? 상위 10%니까. 그래서 요거를 p 값으로 놓고 그쵸? 이 p를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1.2815 이렇게 나와요. 그쵸? 상위 10%는 원래 0하고 1인데 1.28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초과한 거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준화한 게 1보다 큰 거죠. 1.28이니까. 그러면 요 값을 집어 p가 들어가겠죠. 이 값이 1.28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60초를 더하고 이게 공식 원래 표준화한 공식을 거꾸로 하면 돼요. 그리고 120을 더해요. 그렇죠? 평균보다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초과해요. 그걸 더해서 x값 구하니까 아이고 100 상위 10%는 196.8초. 그렇죠? 그만큼 거기에 많이 접속해서 한다. 만약 이게 게임이면 게임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표준 정규 분포의 실습이었습니다.